네, 안녕하십니까. 블로커 김종환입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친구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 이렇게 연사로 다시 와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 쪽에서 이제 공공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제 사실 블록체인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의료 그리고 이제 IoT와 같은 이제 돈 되는 분야, 물류, 굉장히 이제 사실 맛있는 시장이죠. 그런 분야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이 공공 분야도 블록체인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로 이제 검토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뭐 블록체인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쉐어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트러스트를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지난 한 해 그리고 요 몇 년간 굉장히 그 한국 사회를 신뢰가 없는 사회, 신뢰의 부재 사회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이 굉장히 좀 재밌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이 블록체인 이야기는 여기만 딱 할 겁니다. 이 한 장짜리로 저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요. 다들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서 시작되었던 테크놀로지입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이 뭐다라고 데피니션을 제가 내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데피니션이라든지 어떤 그런 얘네들이 이제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구성 요소들을 포함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학계에서도뿐만 아니라 이제 뭐 IS 같은 단체에서도 다들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블록체인에 대한 공감대는 한번 이루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기본적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당사자 간에 어떤 데이터들을 거래하는 기술이고, 그걸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도 데이터를 거래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라고 제가 전제를 깔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뭐 딜로이트 같은 곳에서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클라우드랑 양대 바퀴를 이룰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렇게만 제가 이제 공감대를 깔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정치 또는 아니면 뭐 공공 영역, 뭐 행정 서비스들, 뭐 최근에 이제 이대에 있었던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사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이 공공 서비스라는 게 디지털라이즈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좀 한 번쯤 사람들이 갖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전자정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나오는 행정 서비스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뭐 이런 디지털라이즈되는 전자정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급진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뭐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제 완전 관련해서 이제 찬성이니 반대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니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슈가 지나간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여전히 똑같이 그 이슈들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포데모스랑 시우다다노스라는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앞에 이 스페인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제3, 제4도 안 되는 야당들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정당들이 한 정당은 이제 최대 야당이 되고 한 정당은 연립 정권의 그 총리 정당이 됩니다. 사실 이 정당이 왜 가능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집접 민주주의를 플랫폼 안에 수용했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 시스템은 뭐 이런 겁니다. 대충 내가 이제 어떤 정당 명부에 회원 가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신경을 끄고 있습니다. 정당이 알아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내고 있는 당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정치적 신념 있다면 그게 어떻게 입법이 되고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난 정당에 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당이 그 가장 큰 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정당은 자기네들 당비 내역에 대해서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들을 유지를 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정당들이 다들 그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떤 뭐 경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나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입법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아이디어를 자기네들 아고라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사람들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얻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법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의원들이 이걸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입법 절차에 들어가요. 반대로 입법이 어렵다, 이게 법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당원들한테 뭐 인터넷 게시판의 형태가 됐건 뭐가 됐건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상황은 기존에 있었던 정당들이 덤싱이라면은 이런 유의 새로운 형태의 정당은 내가 어떤 법적 의견이라는 정치적 의견을 갖고 있으면은 그걸 진짜 반영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의를 위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례가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저희도 그래서 이제 경기도 쪽에서 이 따복이라고 하는 그 따복 블록체인 기반의 뭐 주민참여 공동심사 뭐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는데, 뭐 경선이라든지 재개발 투표 같은 이런 민감한 이슈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도에서 이 복지 예산을 나눠주는 따복이라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아파트에 뭐 노인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놀이터에 있는 시설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할머니들을 모시고 어떤 이런 유의를 하고 싶다라고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은 이걸 이제 주민 제한 형태로 경기도에 요청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시스템이에요. 근데 좀 한탄같이 안타까운 건 이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이상하게 집행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행을 관리하는 심사위원이라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냥 심사위원들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 그 마을에 대한 사정을 아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시의원 분들이 내가 아는 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누가 더 우리 시에 유리한 그 심사위원들을 많이 이 자리에 앉혔는지가 시의원들의 다음 행정에 대한 어떤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사업이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아이디어가 훨씬 더 지역사회에 유리하고 공공서비스에 유리한데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아니면은 또 이제 심사위원이 뭐 일산 출신이어서 일산이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그 경기도 따복 주민 제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단순히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이 심사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도구의 하나고요. 실제로는 얘를 이제 온라인 영상으로 선출을 하고 이 주민 제안에 참여했던 모든 주민들이 이 경쟁 PT, 사람들이 하는 PT 내용들을 다 듣고 어떤 사업이 진짜 이 시를 위해서 또는 이 경기도를 위해서 유리한 사업인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평점을 매겨서 상위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예산을 분배를 해가지고 이제 복지 예산을 나누는 거죠. 사실 뭐 일부에선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중후의 정치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액션들이.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분명히 이 심사위원이라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시민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이 따복 심사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 뭐 블록체인이 적용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제일 높게 평가했던 부분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 PT 내용들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사람이 됐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애초에 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제안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막 누가 돈을 받았네, 누가 돈을 못 받네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이제 뭔가 밀실에서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시민한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내가 한 표를 행사했는데 뭐 이렇게 표가 돼서 결국 이제 내가 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그걸 납득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이제 시민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런 블록체인이 쓸 수 있는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그 데이터 레이어,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걸 위키에서 아마 찾아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블록체인 이렇게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오실 만한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뭐 그래프 DB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관계형 DB, SQL이 어떻게 데이터를 쌓고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아젠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행사에 큰 관심을 보이는 건 그만큼 우리가 기존에 믿고 있었던 IT 아키텍처들이 전부 다 굉장히 사상 누각의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저는 그 맹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한국 분들은 중앙선관위를 믿지 않으세요. 예. 무슨 이야기를 해도 중앙선관위가 이야기하면 믿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믿으려고 그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다른 야당, 여당, 뭐 그냥 일반 회사들이 이걸 운영하는 걸 믿기 싫기 때문에 이 중앙선관위라는 어마어마한 감사를 받고 있는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 조직이 잘 수행할 거라는 걸 믿고 전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근데 뭐 아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홍승필 교수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블록체인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해답들을 제시를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믿지 않지만 기계는 믿어요.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가 암호 모듈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인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얹음으로써 금융을 중앙화된 어떤 주체 없이도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대로 이런 행정 시스템들 또는 뭐 학사 시스템들 또는 아니면 이제 투표 같은 그런 어떤 트러스트가 필요한 시스템들 분명히 공공 영역에 우리가 그걸 위임해 놓은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디지털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단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제가 아마 뭐 첫 장에 제가 잠깐 블록체인을 한 장만 이야기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걸 제가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그 전자정부라는 게 등장하기 전만 해도 행정에서 그 스프레드시트
같은 것들을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한글 같은 거죠. 한글 파일로 이제 이것들을 하고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전자기한 같은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한글 파일로 기한서 작성하면 이게 다 정부 쪽으로 다 모이는 시스템들이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굉장히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갔죠. 근데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스프레드시트 같은 애들이 처음 나온 거죠. 컴퓨터라든지 이런 애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도 행정 조직이라는 건 돌아가고 있었어요. 뭐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동사무소에 그 노트에다가 이제 줄 긋는 직원이 따로 있었다. 일일이 다 이렇게 줄을 긋는 거예요. 회의록 양식만 이제 만드는 직원들이 다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사실 좀 그런 기점에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은행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전에 은행들한테 데이터베이스를 쓰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니 우리 손으로 잘하고 있는 일을 왜 굳이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사실 재밌는 부분입니다. 제가 강의 같은 데를 가면은 그 이제 클라우드랑 저는 블록체인을 비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대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핸드폰 친구가 이제 저를 이제 찾으면은 야 나 핸드폰에다가 무한도전 넣고 있어 5분만 기다려. 야 나 핸드폰에 음악 넣고 있어 5분만 기다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요새 대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새 대학생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줄 알아요. 예, 제가 이제 옥수수나 유튜브, 티빙 이런 걸 볼 돈이 없었구나. 그래서 핸드폰에 이걸 일일이 넣고 있구나. 근데 사실 이건 이제 클라우드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로컬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식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저장 버튼이 플로피 디스크의 모양을 하고 있는지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프레임은 전부 다 이제 센트럴라이즈 DB에 갇혀 있습니다. 이건 행정 서비스에서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표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뭐 그 이제 경기도 투표를 경기도 투표라든지 저희가 그 경기도 쪽에서 하는 이제 게임쇼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투표 프로젝트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총 투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제 뭐 이렇게 워크들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메인주 쪽에서 그 연락을 주셨어요. 메인주도 이제 하원 그 이제 경선 투표에 블록체인 같은 걸 적용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아키텍처를 어떻게 했니? 너희들은 뭐 이런 거 어떻게 처리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블록체인을 도입하시면서 제일 많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센트럴라이즈 DB의 UX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 사실 블록체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한국거래소에서 저희랑 같이 이제 KSM이라고 하는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들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장외 주식 같은 거 거래할 때 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런 애들이 이제 난리를 치잖아요. 예. 그래서 뭐 호가 정보도 없고 이러니까 사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 이 회사가 이제 다트 같은데 기업 정보가 공시가 돼 있지도 않으니까 사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 근데 사실 그런 애들을 이제 그러니까 자본 시장에 블록체인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것이라는 건 모든 블록체인 컨설턴트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자본 시장에 그래서 뭐 나스닥도 링크라는 플랫폼을 도입을 하고 뭐 캐렉스도 KSM 같은 거 만들고 모든 자본 시장 리드 플레이어들이 다 뭔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터진 그 어떻게 보면 금맥이 터진 곳은 ICO라고 하는 굉장히 다른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예. 근데 얘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규제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존 프레임대로 딱 맞추는 겁니다. 그거를. 이게 사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어느 부분은 분명히 맞는 어프로치일 거고 어느 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공공 서비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서비스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이슈입니다. 예. 이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DB에 소유를 해야 된다. 사실 정부는 한순간도 이 DB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한 적이 없어요. 예, 실제로 전부 다 소싱하는 회사들이 관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소싱하는 회사의 관리자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하고 중국에 개인정보 넘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맞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투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뭐 이런 이제 막 뭐 중앙선관위의 투표는 무효다 하는 대부분의 발상들이 실제로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보다는 그냥 내가 뭘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화가 난다예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선거 관리 시스템들이 전부 다 전산화돼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코어한 룰들을 스마트 컨트롤으로 변환을 시켜서 이 블록체인을 뭐 야당, 여당, 뭐 3당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시스템 이런 회사들이 나눠 갖고 있고 거기서 오퍼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꽤 밸리드한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비밀 투표 이슈가 뭐 너무나 커서 문제가 커서 이 투표에 대해서 좀 적용을 좀 작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더 작은 투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중앙선관위가 하는 투표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재개발 같은 데도 사실 투표를 하거든요. 우리가 재개발할 때 재개발 조합에서 투표를 해요. 택시 조합, 노동조합 전부 다 투표를 합니다. 회사가 이사 결정할 때도 주총에서 투표를 하고요. 이사회에서 투표를 해요.
근데 그것들을 다 투표가 기록이 밸리드하다는 걸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어떤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인감 도장 막 찍고 사람들한테 도장 받아 가지고 주총에서 투표했다고 이제 뭐 기간닥조 동의서 받고 주총에 대한 이사록 만들어 가지고 받고 도장 다 찍어 가지고 법무법인에다 공증하고 이러면 한 몇백만 원씩 깨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들어가는 코스트죠. 근데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지금 다 전자화됐는데 저희 회사만 해도 뭐 기한부터 시작해서 ERP, SCM 다 관리 뭐 물류도 다 디지털라이즈되고 저희 회사 내부에서 뭐 그냥 뭐 한글 문서라든지 이런 거지만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왜 이 영역은 못 들어갈까라는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라든지 이 공공 서비스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이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디지털라이즈 하면서 그 디지털라이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대해서 종속적이지 않고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인주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미국 애들이 왜 세계 1위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실용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투표 시스템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하원에서 이제 경선하는 거 그것도 경선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재자 투표에만 딱 적용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로직도 너무 명확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투표할 때는 투표 날짜가 딱 정해져 있고 그 기간에 사람들이 다 와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돈이 안 들어요. 근데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는 투표 그 창구가 열려 있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그 절차가 우리가 그냥 일반 투표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양로원에다가 이제 부재자 투표하는 그거를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열어놓잖아요. 거기 이제 알바들 앉아가지고 있어요. 뭐 선관위에서 파견한 알바들, 뭐 이제 뭐 공무원분들, 공무원에서 이제 뭐 공익들도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고. 사실 그것들을 디지털라이즈 하면은 여기에 대한 임대료도 아낄 수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제 알바 써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아낄 수 있고 하지 않나라는 어프로치에서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저 미니멈 3분의 1 ROI, 그러니까 33, 그러니까 뭐 70%에서 66% 정도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다. 현재 이제 주들이 이걸 확장해서 적용할 경우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뭐 이건 이제 제가 계산을 한 건데 국내에서 이제 우리나라 투표를 기반으로 뭘 한번 그냥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산수를 때려본 거예요. 사실 이건 이제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고요. 진짜 여기서 그 재밌는 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사실 그 트러스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절감한다, 뭐 코스트 이펙티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 그럼 내가 쓰는 IT 스펜딩이 줄어들 거구나. 우리 회사가 뭐 IT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 정도 돈을 들고 있었는데 드렸는데 뭐 IT 스펜딩이 뭐 절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아 물론 일부 그런 섹터들도 있습니다. 뭐 공전소라든지 공인전자문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뭐 샵메일 아니면은 공인 인증 기관 없이 이런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런 효과가 나와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과거에 비쌌으니까. 근데 사실 대부분 일어나는 건 오히려 반대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인터넷이 처음 등장할 때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건데 인터넷이 처음 등장할 때 우체부들이 인터넷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내 일자리 이렇게 만든다고. 인터넷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인터컴퓨터 프로토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메일 보내는 네트워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체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야 너네 한 달에 우편을 몇 번 보내니?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우편 보낸 게 외국 애들한테 펜팔 보내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이제 군인 아저씨들한테 편지 쓴 거 말고 없는 것 같아요. 너네 한 달에 우편을 몇 번 보내니? 너네가 우편을 그 한 달에 두세 번 보내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다 몇 조 원을 들여서 인터넷을 깐다? 그건 미친 짓이야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단어입니다. 논리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인터넷 까는데 몇 조 원 들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전 세계에 까는데. 근데 그게 우편에 대한 코스트 이펙티브라는 걸 우편에 대한 비용 절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는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너무 절감이 돼서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모든 업무를 이메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의 절감입니다. 이걸 투표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뽑는 투표잖아요. 근데 이 투표가 진짜 극단적으로 쓰이는 게 어디냐면 IoT 영역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가 있죠. 신호등 같은 게 어떤 아파트에서 어떻게 초록불이 점등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사실 이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차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소통이 돼서 뭐 직진 차선은 몇 초, 뭐 좌회전 차선 몇 초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게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우리 아파트 너무 짧아요예요. 우리 아파트에서 나가는 도로 초록색 신호가 너무 짧아요. 맨날 밀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밀리는 시점만 보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이 번호판들을 센싱을 하는 거죠. 센싱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막 모읍니다. 근데 당연히 이 데이터들이 그냥 이제 신호등 안에 있는 데이터라면은 누군가는 이 데이터를 유변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록체인에다가 이런 투표한 데이터들 한 신호등 앞에 각각의 어떻게 보면 번호판 하나의 투표권을 주고 얘네들이 몇 초 동안 서 있었는지를 계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얘네들이 몇 초씩 초록색 불이 점등이 돼야 되는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 불을 이제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분명히 아파트에서는 또 그럴 거예요. 예. 아, 우리 집 앞에 신호등이 너무 작다. 예.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그냥 까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야, 이거 봐라. 너네가 아파트에 뭐 9시부터 몇 시까지는 너네 아파트보다 이 아파트가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록색 불을 이렇게 한 거다. 그럼 그 룰을 사람들한테 공유를 함으로써 내 행정에 대한 증거값들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게 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이 블록체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토니아라는 애들을 가져왔는데 뭐 이건 이제 그냥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공인인증서를 사실 블록체인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설인증서를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공적인 효과를 부여한 사설인증서들을 분류를 하는 작업 형태로 이제 시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아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사설인증서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블록체인에다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 인증서를.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카카오 같은 조직이 굳이 할 일이 없어서 블록체인에다가 굳이 인증서를 저장을 하는가?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이제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뭐 투표 행정 서비스라고 말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난 학생들 중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학사 행정 애써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그 이대 사건을 보고 이제 좀 나온 친구들인데 학사 행정이 운영되고 학교들은 다 대학교 전산실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전산실에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써서 돈을 들이고 있는데 대부분 수강 신청할 때랑 성적 조회할 때 아니면 이 인프라를 쓰지 않습니다. 딱 그 두 시점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여기 나이트 스펜딩을 합니다. 이 전산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것들을 그럼 이제 학생들의 학적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잖아요. 다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한 정보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인프라를 치환해라라고 하는 거를 다 싫어합니다. 분명히 클라우드를 쓰면은 내가 뭐 학적 조회 시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수강 신청 시즌에는 스케일아웃 하면은 수강 신청 때 서버가 맛이 가서 내가 수강 신청을 못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더 적게 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큐리티와 트러스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제 뭐 멘토링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이런 학생정 시스템을 애초에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뭐 교육부도 이런 시스템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학교도 하나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런 뭐 학적을 뭔가 누군가가 유변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줄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뭐 우리가 이제 해외 유학 같은 거 가려 그러면은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재학 증명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것도 영문 번역 공증해가지고 외교부 가서 아스포티우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해외에 있는 뭐 유학원 통해서 발송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 영역이 금융 영역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무궁무진해요. 제가 최근에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가 인강 사이트가 블록체인을 쓰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니 인강 사이트가 왜?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투표는 사실 호불호가 좀 갈렸어요. 투표하는 게 이제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모바일 앱으로 이렇게 투표하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나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투표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 국가 예산을 받으면은 이 국가 예산에 대해서 회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회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회계 교육도 블록체인 기반에 이제 저희가 DRM을 적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영상을 그냥 온라인에서 송출해주고 이걸 다 보면은 앱에서 이제 QR 코드 리딤을 하면은 인증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뒤로 넘어가기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람들이 수원이라든지 의정부 가가지고 내가 이 회계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게 문 닫고 평일 낮에 가서 교육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인터넷으로 다 보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걸 보고 나니까 뭐 나는 이걸 이제 봤기 때문에 수강 신청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다음에 이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더라 모를 때 그냥 인터넷에 있는 영상 내가 찾아보면은 그냥 내가 다시 또 거기 자리에서 학습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기존에 안 했을까? 왜 우리는 기존에 회계 교육을 안 했을까? 이런 부분에 사실 블록체인이 굉장히 많은 답을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투표 앱에 대한 이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터넷 강의 사이트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인강하는 회사들이 보통 이제 그 크잖아요, 되게 회사들이.
근데 이 회사 이제 계열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 수강 라인, 뭐 이제 뭐 영어 교육 라인, 뭐 입시 라인 이런 식으로 다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부정 공유입니다. 예. 뭐 톡방 아니면 네이버 중고나라터 이런 데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그냥 공유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팔고 공유하고 뭐 족보랍시고 이걸 다 공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뭘 들으면 뭐 대성이다 아니면은 뭐 이런 이제 그런 회사 들어가면은 자기네들 인증을 하기 위한 학생증 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키기반으로 인증을 하고 내가 영상 같은 걸 보기 위해서는 얘로 이제 리딤을 한다든지 하면은 얘는 이제 모바일에 종속돼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걸 팔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이제 그 헬스 회원권 넘기듯이 이 권리 자체가 다 이전이 돼야 되지 아이디 패스워드 넘기듯이 이게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사실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 블록체인이 굉장히 잘 작동합니다. 계열사가 여러 개 있다. 아니면 여기에 있는 카운터 파티들 또는 나랑 이해관계자가 여럿이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학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다른 학원들이랑 같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뭐 한국에서 인터넷 강의 들으려면은 뭐 통합 인증앱 같은 걸 쓰게 하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걸 이제 다 써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는 아마 교육부가 굉장히 탐내할 만한 데이터일 겁니다. 우리의 교육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학업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사실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뭐 블록체인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뭐 이건 저희가 밀고 있는 그 라이트 웨이티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 같은 그런 UTXO 기반 블록체인 위에다가 EVM 같은 걸 돌리는 그런 발상인 건데 뭐 그런 방법을 동영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그 시장에 현재 저는 제일 비싼 자원이 뭐냐고 생각하면은 이 BD입니다. BD, 비즈니스 디벨롭. 컨설팅 쪽이에요. 다들 기술도 뭐 오픈소스 막 시장에 엄청나게 많고, 뭐 엔지니어들도 막 이제 점점 교육된 엔지니어들이 올라오는데 이걸로 뭘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뭔지 몰라요. 제가 좀 재밌는 게 왜 인터넷이 네이버 위주로 생태계가 됐는지를 고민해봤는데 네이버가 했던 블로그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우리가 처음 인터넷 썼을 때 막 나무 웹에디터 이런 걸로 홈페이지 만들고 이게 이제 재미였잖아요. 근데 이 블로그, 지식인 이런 서비스들이 다 하나같이 저는 킬러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뭔가 위키 이런 것들은 사실 인터넷의 킬러입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우리가 인터넷을 이야기하잖아요. 데이터를 공유하고 복제, 재존송하는 데 최적화된 네트워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킬러 서비스들이 잘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의 킬러 서비스는 그럼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블록체인은 인터넷 등기소라고 생각하고 블록체인의 목적은 케이퍼빌리티 마터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이전에 대한 등기가 블록체인의 목표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은 내가 이메일에 첨부했던 파일이 복제해서 상대편한테 가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내면은 비트코인이 복제돼서 상대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권리 자체가 다 이전돼 버립니다. 이 사람한테.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메일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블록체인과 인터넷의 가장 큰 차이고 우리는 그런 네트워크로 무슨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사례는 이제 물류 쪽인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제가 시간이 좀 오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현대자동차랑 같이 했던 와인 SCM 쪽이에요. 와인에 대한 물류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에다가 스탬핑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이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조도 센서를 갖고 있어요. 와인이 유통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온도, 습도, 와인의 개봉 여부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 같은 이제 작은 그런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블록체인들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그 스탬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한번 이제 온도랑 습도가 확 올라가는 게 냉장고에 넣어서 그렇고요. 조도 센서는 왜 썼냐면은 이 팩이 개봉될 때 실 같은 걸로 전극 진호로 이제 팩이 개봉된 거를 아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비싸가지고 동대문에서 살 수 있는 조도 센서 하나를 사가지고 이게 팩이 개봉되면 조도가 급격하게 변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지는 데서 개봉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도 센서를 한 건데 저희 사무실이랑 이제 의왕에 있는 현대자동차 쪽에 시연할 때만 딱 열려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최근에 이제 달걀 파동을 좀 떠올렸습니다. 왜 우리는 달걀에 대해서 각 달걀마다 전자적인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기본의 센트럴라이즈 DB에서는 달걀 하나하나 인증서를 준다는 건 공인인증서 몇십만 장을 찍는다는 거, 몇억 장을 찍는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어떤 특정한 슈퍼컴퓨터로 처리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얘는 이제 스케일아웃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농수산물 자가 유통 이력제라든지 이런 데 우선 적용하는 건 굉장히 밸리드한 아이디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QR 코드 하나하나를 달걀에다 받고 이런 시스템들 이제 스케일아웃 할 수도 있고 스케일 다운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는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러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에.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